독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한 문장은 단순한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온 외교 협의를 무시한 선언이었고 한국의 인내를 시험하는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한국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1400년의 기록을 꺼내들었습니다. 그 직후 일본 정부는 예정된 모든 브리핑을 전격 중단했고 오만했던 태도는 한순간에 꺾였습니다. 한국은 끝까지 침묵했고 대신 단 한 줄만 남겼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다. 기록이 증명한다. 일본을 한순간에 침묵하게 했던 그 기록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세상이 몰랐던 그날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으로 한국의 힘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먼드 카터입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분쟁 분석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죠. 오전 8시 23분 책상 위 모니터에 붉은색 긴급 표시가 떴어요. 일본 총리의 기자 회견 생중계였습니다. 차가운 형광등빛 아래 총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사무실 전체로 퍼져나갔죠.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다. BBC 속보가 30초 만에 떴습니다. 일본 총리 독도 영유권 강력 주장 댓글이 수백 개로 늘어났어요. 가디언, 르몽드, 슈피겔 유럽 언론들이 일제히 헤드라인으로 다뤘습니다. 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유럽의회 외교안보위원회였습니다. 카터 박사 긴급권입니다.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죠. 오전 9시 17분 정식 의뢰서가 도착했어요. 독도 분쟁 중립적 분석 보고서 작성. 유럽 27개국 의회가 참고할 자료였습니다. 오후 2시 영국 외교부에서 브리핑 요청이 왔어요. 부서장이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카터, 이번 건은 다릅니다. 일본이 매우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양측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십시오. 신중하게. 평소보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죠. 그날 저녁 6시 42분 예상보다 빠른 연락이 왔어요. 일본 외무성 전략 분석이었습니다. 카터 박사님께 독도 관련 참고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첨부 파일 용량이 183페이지였어요. 영문 번역된 고문서지도 국제법 분석까지 하루도 안 돼서 이런 분량이 준비됐다는 건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뜻이었죠. 파일을 열었습니다. 완벽했어요. 색인, 번역, 레이아웃 모두 전문적이었습니다. 반면 한국 측에서는 아직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침묵이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어요. 왜일까요? 일본의 신속함 때문일까요? 한국의 침묵 때문일까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13년 전 암스테르담이었습니다. 20대 후반이었죠. 생애 첫 국제해양법 세미나였어요. 저는 발표자로 선정됐습니다. 일본 연구소에서 받은 영어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죠. 방대했어요. 번역도 깔끔했고요. 저는 그 자료를 신뢰했습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였어요. 한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근거도 확인하지 않고 일본 자료만 믿습니까?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회의장은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반박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자료 출처를 교차 검증하지 않았으니까요. 좌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다음 순서로 넘어갔지만 분위기는 이미 틀어진 뒤였죠. 세미나가 끝난 후 복도에서 들었습니다. 카터 자료 검증이 약한 분석가래. 동료 연구자들의 속삭임이었어요. 제 이름에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날의 굴욕은 오래 남았죠. 한국 대표가 너무 공격적으로 몰아붙였다. 저렇게까지 해야 했나? 제 실수는 희미해지고 한국의 질문만 날카롭게 남았어요. 그 이후 한국 관련 사안을 접할 때마다 본능적으로 경계했습니다. 의심이 먼저 들었고 피로감이 쌓였죠. 반면 일본 연구기관과는 계속 교류했어요. 영어 자료가 풍부했고 협업이 편했으니까요. 제 편향은 그렇게 강화됐습니다. 노트북 화면 속 일본의 183페이지 자료, 한국의 침묵, 13년 전 그 구령 모든 게 겹쳐 보였습니다. 새벽 일시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런던의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본 자료를 다시 열어봤죠.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너무 완벽했고 너무 빨랐으니까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어요. 이번에도 한국은 감정으로만 반응하겠지. 그게 내가 아는 그들이다. 다음 날 오전 10시 유럽의회에서 추가 지시가 왔습니다. 카터 박사 현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양측의 반응을 직접 확인해 주십시오. 이메일 말미에 항공권 예약 링크가 첨부돼 있었어요. 한국행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원하지 않았어요. 13년 전 그 기억이 떠올랐으니까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이건 공식 의뢰였고 제 전문성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일본도 방문해야 했지만 순서는 제가 정할 수 있었어요. 저는 한국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죠. 감정적 반응부터 확인하자. 그러면 일본 자료의 신뢰도가 더 명확해질 거야. 제 편견이 다시 작동하고 있었어요. 사흘 후 런던 히드로 공항에 있었습니다. 3월 14일 오후 4시 27분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입국장을 나서자 스산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공항부터 시끄러울 거라 생각했죠.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이상했습니다. 침묵하고 있는 건가?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는 70대로 보였어요. 흰머리에 검게 그을린 얼굴이었죠. 고속도로를 달리며 물었습니다. 독도 문제로 시위가 맞나요? 시위요. 광화문에 좀 있죠. 근데 조용해요. 조용하다니?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13년 전 암스테르담에서도 처음엔 조용했죠. 질문 하나로 시작됐지만 결국 회의장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조용한 게 더 무섭지 않나요? 제가 물었어요. 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우린 감정으로 지는 걸 싫어해요. 증거로 말하면 돼요. 차분한 목소리였죠. 제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저 침착함, 저 여유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뜻 아닐까요? 감정을 눌러 담고 있는 거라면 더 위험한 거겠죠? 호텔에 짐을 풀고 저녁 7시 광화문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제 눈으로 봐야 했죠. 지하철 5호선을 탔습니다. 광화문역에서 내리자 전광판에 문구가 보였어요. 자료로 말합시다. 멈춰 섰습니다. 자료? 조용히 결집하고 있다는 신호 같았어요. 13년 전 그 한국 대표도 자료 이야기를 했었죠. 근거도 확인하지 않고 그때도 준비돼 있었습니다. 광장으로 올라갔어요. 20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플래카드가 몇 개 보였죠. 그런데 구호는 없었어요. 확성기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더 모여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조용히 준비 중인 거죠. 감정을 쌓아두는 중이라고. 13년 전 기억이 겹쳐졌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지만 결국 폭발했던 그 순간 발걸음을 돌렸어요. 대학로 쪽으로 걸었습니다. 카페 창문 너머로 학생들이 보였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학생 6명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죠. 누군가 노트북을 펼쳐놓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어요. 테이블 위에 두꺼운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자가 적힌 오래된 문서 사진도 보였죠. 학생 한 명이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으며 뭔가 메모하고 있었어요. 사전 준비 단계였습니다. 저렇게 조용히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거죠. 자료를 모으고 논리를 세우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시청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광장 한편에 30명 정도가 정적으로 서 있었어요. 누구도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팔짱을 끼고 고개를 숙이고 그저 서 있기만 했죠. 앞에서는 침착 속은 끓는 중. 그게 제 결론이었어요. 13년 전에도 그랬으니까요. 조용히 있다가 한 방에 터뜨렸죠. 근거도 확인하지 않고라는 한마디로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열어 오늘 본 장면들을 메모했습니다. 조용한 공항, 차분한 택시 기사, 질서정연한 광장, 공부하는 학생들, 침묵하는 시민들. 타자를 치는 손이 떨렸어요. 이건 더 위험하다. 중얼거렸습니다. 감정을 표출하는 게 아니라 눌러 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그 고요함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조용함이 불안하다.
한국은 늘 침묵 뒤에 폭발이 있었다고 믿어왔으니까 제 편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죠. 다음 날 오전 9시 외교부 청사 앞에서 있었습니다. 회색 건물이었어요. 3월 15일 한국 정부의 공식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죠. 저는 일부러 2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로비는 조용했어요. 경비원이 제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7층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죠. 상승하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떤 식으로 나올까? 감정적 호소일까? 아니면 정치적 수사일까? 7층 복도를 걸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긴 테이블이 보였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빈 프로젝터가 설치되어 있었죠. 그리고 테이블 위에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니, 책이라기보다 문서 덤이었어요. 두꺼운 파일 박스가 3개나 놓여 있었죠. 제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카터 박사님이시군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에 안경을 쓴 모습이었죠. 문서현입니다. 해양법 연구관입니다. 악수를 청했어요. 손이 단단했습니다. 앉으시죠. 문서현이 의자를 권했어요. 저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문서 더미가 바로 앞에 있었죠. 커피 드릴까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로 시작하시겠어요? 네. 문서현이 파일 박스 하나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책이 나왔어요. 삼국사기입니다. 512년 기록이죠.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우상국 복속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1400년 전 기록이었어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과 달랐죠. 감정적 호소가 아니었어요. 고문 헌언부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독도와 무슨 관계입니까? 물었어요. 문서현이 다음 파일을 꺼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 1454년입니다. 우산도와 무릉도 기록이 명확히 나옵니다. 페이지를 펼쳐 보였죠. 한자가 빼곡했어요. 또 다른 문서가 나왔습니다. 숙종 때 안용복의 진술서입니다. 1693년과 1696년 기록이죠. 문서현의 목소리는 담백했어요. 흥분도 과장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나열하고 있었죠. 제 호흡이 얕아졌어요. 잠깐만요. 손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게 독도 영유권과 직접 연결됩니까? 문서현이 안경을 고쳤어요. 연결되지 않으면 여기 없습니다. 다음 박스를 열었습니다. 대한제국 칙령 41호 1900년입니다. 석도를 울릉군에 편입한다는 공식 문서죠. 원본 사진이었어요. 관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문서가 계속 나왔어요. 연합군 최고 사령부 지령 677호 1946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준비 문서 메가더 라인 관련 미 국무부 기록 하나하나 테이블 위에 쌓였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이건 단순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책이었죠. 1400년 전부터 현대까지 연결된 증거 사슬이었어요. 모두 몇 건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서현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현재 정리된 것만 127건입니다. 127건.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일본이 보낸 자료는 12건이었죠. 그것도 대부분 근현대 문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계속하시겠습니까? 문서현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이 말라왔죠. 다음 1시간 동안 문서가 쏟아졌습니다. 일본 외무성 문서, 일본 내무성 지령, 시마네 현 고시문,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본 최고 재판소 판결문입니다. 1953년 문서현이 핵심 부분을 가르쳤어요.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인정한 일본 법원 판결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문서현이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원본은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있습니다. 확인 가능합니다. 뒤로 기대 앉았습니다. 13년 전 암스테르담에서 제가 받았던 일본 자료? 그건 전체의 일부였던 거죠? 아니, 의도적으로 선택된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검증하지 않았어요. 기록은 정치보다 오래 갑니다. 문서현이 말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덧붙였죠. 우린 소리칠 필요가 없었어요. 자료가 말하니까요. 제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조용했던 이유, 침착했던 이유,
거리가 차분했던 이유? 이제 알겠습니다. 준비된 감정이 아니라 준비된 사실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죠. 13년간 제가 믿어왔던 게 뭐였을까? 한국은 감정적이라고, 일본은 논리적이라고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제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건 준비된 감정이 아니라 준비된 사실이잖아. 외교부 청사를 나왔을 때 오후 1시 32분이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127건의 문서가 계속 떠올랐죠.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일본 외무성이었습니다. 카터 박사님, 통화 가능하십니까? 긴장된 목소리였죠. 네, 가능합니다. 차 안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한국 측 브리핑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희도 추가 자료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메일로 전달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30초 후 이메일 알림이 떴어요. 첨부 파일이 8개였습니다. 호텔방에 들어가자마자 노트북을 열었죠.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지도였어요. 17세기 프랑스 지도라고 적혀 있었죠. 독도 위치가 일본 쪽에 가깝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 19세기 영국해도 역시 비슷한 위치였어요. 계속 열어봤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비슷한 논리였죠. 서양 지도에는 일본 영토로 표시됐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런 주장들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공식 문서였어요. 정부 칙령, 법원 판결, 군사지령. 반면 일본이 보내온 건 대부분 민간 지도였죠. 출처도 불명확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도쿄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카터 박사님, 내일 오전 일본 기자단 브리핑이 있습니다. 참석하실 수 있으십니까?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참석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였습니다. 일본 특파원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20명 정도였죠. 카메라도 3대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맨 앞줄에 앉았어요. 일본 외무성 대변인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독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오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죠. 어제 이메일로 받았던 지도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30분간 발표가 이어졌어요.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한 일본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40대 남성이었죠. 카터 박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제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한국 측 자료를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시선이 저한테 쏠렸어요. 카메라 렌즈가 제 얼굴을 향했죠. 입술이 말랐습니다. 아직 분석 중입니다.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한국이 또 감정적으로 굴지 않습니까? 또 그 단어가 귀에 박혔어요. 또라니. 13년 전 암스테르담이 떠올랐습니다. 근거도 확인하지 않고 그때 그 목소리, 그때 그 시선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감정적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되물었습니다. 기자가 웃었어요. 늘 그래왔지 않습니까? 목소리만 크고 근거는 부족하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랬지. 13년 전에도 그랬어요. 한국은 날카로웠고 공격적이었고 저를 무너뜨렸죠. 그 상처가 다시 깨어났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어요. 일본 외무성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카터 박사님, 추가 자료가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저희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소를 지었죠. 투명하게. 그 말이 제 안에서 울렸습니다. 한국은 127건을 보여줬지만 일본도 성실하게 자료를 보내고 있잖아요. 누가 맞는 걸까?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한국 자료 127건, 일본 자료 20건. 숫자만 보면 한국이 압도적이죠. 하지만 13년 전 기억이 자꾸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이 또 감정적으로 굴지 않습니까? 그 질문이 계속 맴돌았어요. 제 편견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 흔들렸던 확신이 다시 굳어지는 느낌이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보였어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죠. 정말 논리적이라서 조용한 걸까? 아니면 감정을 숨기고 있는 걸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때도 그랬지. 한국은 늘 뜨거웠다. 그런데 말끝이 흐려졌어요. 뭔가 걸렸습니다. 어제 본 127건의 문서들. 그건 감정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기록이었죠. 그럼 일본 기자의 질문은 뭐였을까?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었어요. 13년 전 상처와 어제 본 자료. 일본의 친절함과 한국의 침착함. 무엇을 믿어야 할까? 그날 밤 11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다가 일어났어요. 창밖으로 광화문 방향이 보였죠. 불빛이 보였습니다. 촛불이었어요. 호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뭡니까? 직원이 창밖을 봤어요. 촛불 집회입니다. 매일 밤 8시부터 합니다. 매일 밤이라니? 옷을 입었습니다. 밤 11시 20분 호텔을 나섰어요. 광화문까지 걸어서 15분 거리였죠.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만 켜져 있었어요. 광장이 보였습니다. 촛불이 300개 정도 보였어요.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구호가 없었어요. 노래도 없었죠. 그저 조용히 앉아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어요. 한 무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60대로 보이는 사람들 5명이 둥글게 앉아 있었죠. 가운데 자료집이 펼쳐져 있었어요. 누군가 손전등으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더 가까이 갔습니다. 1877년 태정관 지령입니다. 여기 보세요. 한 남성이 말하고 있었어요. 안경 너머로 자료를 가르쳤습니다. 일본 정부가 직접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고 인정한 문서예요. 옆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걸 국제사회에 알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60대 여성이었습니다. 남성이 조용히 대답했죠. 알리고 있어요. 우린 독도를 외치는 게 아니라 지켜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13년 전 기억과 달랐습니다. 감정적으로 소리치는 게 아니었어요. 자료를 나눠보고 공부하고 확인하고 있었죠. 광장을 벗어났습니다. 골목길로 접어들었어요. 걷다 보니 야시장 입구가 보였습니다. 밤 11시 50분인데도 불이 켜져 있었죠. 몇몇 가게가 여전히 영업 중이었어요. 과일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60대로 보이는 상인이 사과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옆 가게의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일본이 또 떠드나 보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옆 가게의 주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자료가 있으니 조용한 거요.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과일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사과 가격, 날씨, 내일 장사 전망. 평범한 대화였죠.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자료가 있으니 조용하다. 시장 상인까지. 정부 관료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평범한 시장 상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온 나라가 알고 있었습니다. 정부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택시 기사가, 시장 상인이 모두 자료를 알고 있었죠. 감정이 아니라 기록을 믿고 있었어요. 다시 광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촛불 사이로 사람들이 보였어요. 50대, 60대, 70대. 젊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중장년층이었죠. 누군가는 책을 읽고 누군가는 대화하고 누군가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증명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소리치는 게 아니라 기록을 모으고 있었죠. 감정을 폭발시키는 게 아니라 사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광장 한편에 70대 남성이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종이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제게도 한 장 건넸죠. 자료집이었어요. 펼쳐봤습니다. 1877년 태정관 지령, 1900년 대한제국 칙령, 1946년 연합군 지령. 오늘 오전 외교부에서 봤던 문서들이 요약돼 있었죠. 한글과 영어가 함께 인쇄돼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아니라 시민들이 50대, 60대, 70대가 자료를 읽고 나누고 확인하고 있었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3년간 제가 믿어왔던 건 뭐였을까? 한국은 감정적이다. 목소리만 크다. 근거가 부족하다. 그런 편견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제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소리가 아니라 증거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촛불을 바라봤습니다. 300개의 작은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조용했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약해 보였지만 지속되고 있었죠.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싸우는 게 아니라 증명하려고 하고 있잖아. 제 편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3년간 쌓아올린 프레임이 균열을 넘어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감정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확신의 나라였어요. 호텔로 돌아온 건 밤 10시 40분이었습니다. 촛불 집회에서 받은 자료집이 손에 들려 있었어요.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죠. 13년간 믿어온 프레임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였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카터 박사님, 타케루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타케루.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어요. 도쿄 연구소에서 만났던 일본인 연구자였습니다. 3년 전 국제 심포지엄에서 함께 패널로 참여했었죠. 진지한 사람이었어요. 학문적 양심이 강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금 가능합니다. 1분 후 왔어요. 호텔 로비 뒤편 카페에서 만나요. 15분 후 급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에 내려 로비를 지나 뒤편으로 갔습니다. 작은 카페가 있었죠. 24시간 영업이라고 써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타케루가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죠. 제 눈과 마주치자 고개로 인사했습니다. 다가가 앉았어요.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타케루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검은 봉투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이걸 드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며칠 밤을 못 잤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뭡니까? 물었습니다. 타케루가 봉투를 제 쪽으로 밀었어요. 일본 정부 문서입니다. 1877년 것이죠. 제가 국립공문서관에서 발견했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오래된 문서 사본이 들어있었죠. 일본어였습니다. 하지만 영문 번역이 함께 첨부돼 있었어요. 첫 줄을 읽었습니다. 태정관 지령 1877년 3월 29일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그리고 한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독도와 울릉도는 일본 행정구역에 속하지 않는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다시 읽었습니다. 3번, 4번. 똑같았죠. 일본 행정구역에 속하지 않는다. 일본 정부가 직접 작성한 문서였습니다. 1877년에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타케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원본은 도쿄 국립공문서관에 있습니다. 누구나 확인할 수 있죠.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문서가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타케루가 주워 다시 건넸죠. 외무성은 이 문서를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강조하지 않을 뿐이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3년 전 암스테르담. 저는 일본 연구소가 준 자료만 믿었어요. 검증하지 않았죠. 그리고 한국 대표의 질문에 무너졌습니다. 그 굴욕을 한국 탓으로 돌렸어요. 틀렸습니다. 잘못은 제게 있었습니다. 자료를 교차 검증하지 않은 제 실수였죠. 그런데 13년간 그걸 한국의 감정적 대응 탓으로 기억해왔어요. 타케루가 말했습니다. 저는 학자입니다. 양심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그가 일어섰죠. 이제 가봐야 합니다. 이 만남은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사라졌습니다. 카페에 혼자 남았어요. 테이블 위에 문서가 놓여 있었죠. 독도와 울릉도는 일본 행정구역에 속하지 않는다. 단 한 줄. 제 인생을 뒤집는 한 줄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죠. 밤 11시 38분. 도시는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의 의미를 이제 알았습니다. 한국은 소리칠 필요가 없었어요. 자료가 있었으니까요.
기록이 있었으니까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 있었으니까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13년 전 그날 한국 대표는 공격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을 확인하라고 했던 거죠. 근거도 확인하지 않고. 그건 비난이 아니라 조언이었습니다. 제 자존심이 그걸 왜곡했어요. 상처받은 자존심이 한국을 감정적이라고 기억하게 만들었죠. 13년간 그 편견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단 한 줄의 문서가 모든 걸 무너뜨렸어요. 중얼거렸습니다. 한 줄 단 한 줄이 내 인생을 뒤집었다. 눈물이 났습니다. 부끄러웠어요. 13년간 제가 얼마나 많은 판단을 그 편견으로 해왔을까? 얼마나 많은 보고서를 그 프레임으로 작성했을까? 책상 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유럽의회에 보낼 보고서 초안이 떠 있었어요. 다 지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써야 했죠. 이번에는 제대로.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127건의 한국 자료와 20건의 일본 자료를 교차 검증했죠. 그리고 타케루가 준 1877년 태정관 지령을 핵심으로 배치했습니다. 3월 22일 보고서가 완성됐어요. 183페이지였습니다. 제목은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중립적 분석이었죠. 하지만 내용은 중립이 아니었어요. 사실이었습니다. 유럽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메일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오후 2시 17분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13년 전 실수를 바로잡는 순간이었어요. 3시간 후 회신이 왔습니다. 카터 박사 훌륭한 작업입니다. 이 보고서는 27개 회원국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유럽의회 외교안보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다음 날 오전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카터 박사님, 공동 브리핑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문서현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후 3시 외교부 브리핑룸이었죠. 기자들이 수십 명 넘게 모였습니다. 한국 기자, 외신 기자, 일본 특파원까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는 단상 옆에 섰습니다. 문서현이 먼저 발표를 시작했죠. 183건의 문서를 기반으로 한 보고서입니다. 화면에 자료 목록이 떴어요. 512년 삼국사기부터 1953년 일본 최고 재판소 판결까지 시간순으로 정리돼 있었죠. 제 차례가 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13년 전 실수를 했습니다.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어요. 자료를 교차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일본 측 자료만 신뢰했고 그 결과 잘못된 분석을 했죠. 그 실수를 인정합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한 사실은 명확합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한국 영토입니다. 일본 특파원석이 술렁이었어요.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BBC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카터 박사, 일본 정부의 반응을 예상하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반응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기록이 말합니다. 뉴욕 타임스 기자가 물었죠.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화면에 문서 하나를 띄웠어요. 1877년 일본 태정관 지령입니다. 일본 정부가 직접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인정한 문서죠. 브리핑룸이 웅성거렸습니다. 일본 특파원이 손을 들었어요. 그 문서의 진위는 확인됐습니까? 문서현이 대답했습니다. 도쿄 국립공문서관에 원본이 있습니다. 누구나 확인 가능합니다.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뉴스를 켰어요. BBC부터 나왔습니다. 영국 분석가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결론. 자막이 화면 아래를 지나갔죠. NYT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의 자료 일본 주장 압도. 기사 전문을 읽었어요. 제 보고서 내용이 인용돼 있었죠. 가디언도 비슷한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식이 하나 더 왔어요. 일본 정부가 다음 주 예정됐던 국제해양법 세미나 참석을 전격 취소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이유는 명시하지 않았죠.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어요. 문서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카터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통화였어요. 저야말로 감사의 말을 전했죠. 통화가 끊겼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조용했죠. 광화문 방향을 바라봤어요.
촛불은 이제 없었지만 그 조용함은 여전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개인 기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13년의 편견과 하루의 진실이었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 시작된 이야기, 서울에서 끝난 이야기를 적었죠.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큰 소리보다 오래가는 건 기록이었다.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13년간의 무게가 내려놓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부끄러움도 후회도 있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죠. 한국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실로 세계를 설득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아니, 그 과정의 일부가 됐죠. 브리핑 이틀 후 울릉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출발했죠. 1시간 20분이 걸렸습니다. 독도를 보고 싶었어요.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183건의 문서로 알게 된 그 섬을 13년간의 편견을 무너뜨린 그곳을 울릉도 도동에 도착했어요. 오후 4시 35분이었죠. 독도 입도 신청을 했습니다. 내일 새벽 배가 있습니다. 일출 보러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선착장 직원이 말했어요. 새벽 좋았습니다. 신청하겠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었어요. 창 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저 너머에 독도가 있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죠. 오후 11시 알람을 맞춰놓고 잠들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씻고 나와 선착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두웠죠. 가로등만 켜져 있었어요. 선착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20명 정도였죠. 새벽 4시 50분 배가 출발했습니다. 짙은 어둠 같은 바다였어요. 별빛만 수면에 반짝이고 있었죠. 현모리에 서서 동쪽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서서히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1시간 40분이 걸렸어요. 새벽 6시 30분 멀리 섬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독도였어요. 동도와 서도 두 개의 바위섬이 새벽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죠. 하늘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보라빛에서 주황빛으로 수평선이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독도의 실루엣이 그 빛을 받아 선명해졌습니다. 배가 가까워졌습니다. 동도 선착장에 내렸어요. 새벽 6시 47분. 경비대원이 안내했습니다. 페트롤이 뜨기 전에 올라가시면 좋습니다. 철제 계단을 서둘러 올라갔죠. 정상에 올랐어요. 작은 광장이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새벽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그리고 동쪽 수평선에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멈췄어요. 붉은 태양이 수평선을 뚫고 나왔습니다. 빗줄기가 바다를 가로질러 독도를 향했어요. 서도가 그 빛에 물들었죠. 바위 표면이 황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함께 올라온 사람들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70대 부부가 손을 잡고 있었어요. 60대 남성이 눈을 감고 기도하듯 서 있었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보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13년 전부터 써온 현장 기록 노트였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첫 줄을 적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새벽빛이 광장 전체를 비췄죠. 한국은 소리치지 않았다. 적었습니다. 대신 사실로 세계를 설득했다. 문장이 완성됐어요. 펜을 내려놓고 독도를 바라봤습니다. 새벽빛에 물든 독도 고요했어요. 강했죠. 소리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13년간 제가 오해했던 것처럼 이 섬도 오해받아 왔겠죠. 하지만 변함없이 거기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 7시 30분 경비대원이 하선 안내를 했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이제 완전히 밝아진 하늘 아래 독도가 서 있었죠. 배가 출발했습니다. 뒤돌아봤어요. 독도가 점점 멀어졌죠. 하지만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조용히 확고히 흔들림 없이 새벽빛을 받으며 울릉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오전 숙소에서 최종 개인 기록을 마무리했어요. 제목은 편견을 기록으로 덮다. 13년간의 실수와 일주일간의 깨달음을 적었죠.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나는 한국을 오해했다. 감정적이라고 목소리만 크다고. 하지만 틀렸다. 한국은 가장 조용할 때 가장 강했다 기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기록은 어떤 목소리보다 오래 남을 것이다. 저장했어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울릉도의 오전 햇살이 밝았어요. 저 너머 독도도 같은 빛을 받고 있겠죠. 오후에 서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내일 런던행 비행기를 탈 거예요. 하지만 제가 돌아가는 사람은 일주일 전과 다릅니다. 13년간의 편견을 내려놓은 사람이죠. 한국이 가르쳐 준 것. 큰 소리가 아니라 증거가 이긴다는 것. 감정이 아니라 품격이 역사를 바꾼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 가방을 쌌습니다. 노트를 넣고 타케루가 준 문서 사본을 넣고 촛불 집회에서 받은 자료집을 넣었어요. 13년간의 여정이 이 가방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42세 레이먼드 카터. 일주일 전과 같은 얼굴이지만 다른 사람이었어요. 편견을 내려놓은 사람, 진실을 마주한 사람. 독도의 새벽이 떠올랐습니다. 조용히 빛나던 그 섬 소리치지 않아도, 증명하지 않아도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던 그곳 한국이 그랬습니다. 감정의 나라가 아니라 품격의 나라.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그 새벽빛은 다시 독도를 비출 것입니다.